말씀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인천시당 위원장으로서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에 관한 투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성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구심과 또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황교안 전 대표께서도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당시에 그 당에다가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신고받고 조사한 것을 사법당국에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중앙선관위, 당선관위 어디에 맡기는 것이 맞겠는지에 저는 대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당선관위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최재형 후보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그래서 첫째 나면 30만 원 지금 주고 있지만 100만 원, 200만 원, 350만 원까지 주는 이런 넷째 아이까지 월 350만 원까지 주는 이런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오랫동안 지금 우리가 3차에 걸쳐서 저출산 극복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최재형 후보께서는 저출산 극복 대안이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난 15년 동안 한 380조 정도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0.84로 많이 떨어졌죠. 결국은 그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일단 자녀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난임 시술이라든지 이런 또는 기형아 검사라든지 이런 조금만 지원해 주면은 시간이 다 됐기 의사가 때문에 저 말씀 중입니다만 여기서 좀 답변을 듣는 걸 좀 중단을 해야 되겠네요. 혹시 더 추가로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은 주도권 토론 시간 때 그걸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승민 후보님께 정책에 대해서 하나 간략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일자리를 이어주기 위한 그 육아휴직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6개월씩 부부간에 늘려서 합계 3년, 부부 3년을 이제 공약을 했는데 우리 유 후보께서는 부부간에 각각 3년에서 이제 합계 6년의 그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보면은 중소기업에서 이거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또 여성의 중소기업 그 재직 비율이 여성 근로자 87%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대체 인력 3년간 대체 인력 조성이 가능하냐? 그리고 결국 이게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1년 6월이 넘어가면 결국은 경력 단절이 오기 때문에 3년간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거기에다가 자영업자 비정규직처럼 고용보험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부모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3+3의 육아휴직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영업자 비정규직을 이 사람들 고용보험에 지금 자영업자 1%도 가입을 안 했는데 이걸 부모보험에 가입을 시켜서 이렇게 그 3+3의 육아휴직을 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좀 현실성이 없고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합계 출산율이 원래 이제 0.8 이하로 떨어져서 아마 0.78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정말 지구상에 이런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겪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나라 본받으려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린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거기는 합계 출산율이 OECD 평균하고 비슷한데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은 아빠, 엄마 전부 다 공무원 교사는 3년의 육아휴직을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민간 기업에 있는 사람은 못 그래 하느냐. 그건 우리 기업 문화도 바꿔야 되고 거기에 정부가 진짜 중소기업의 경우에 이제 이게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제가 대체 인력을 쓰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또 육아휴직 기간 중에 소득을 갖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고요. 이게 3년간씩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현실성이 있습니까? 3년이라고 제가 3년이라고 말한 거는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쓸 수 있는 맥시멈이고요. 그거는 이제 아이를 낳자마자 영아 때, 그 다음에 아이가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학교에 갈 때, 또 고등학교 수험생이 될 때, 이거는 3번 나누어서 그러면 쓸수 있다고 자영업자 했기 비정규직의 때문에 부모보험 예. 가입 제도가 현실성이 있습니다. 부모보험 가입 제도는 그거는 해야 됩니다. 그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까지 이분들이 부모보험이 들어올까요? 돼야지. 이분들이 들어올까요? 보험 가입을 할까요? 그래서 국가가 지원을 해드리자.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더라도 예. 이 자영업자 비정규직이 고용보험, 부모보험에 들어와서 이런 장기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고용보험이 없는 나라가 선진국의 경우에 부모보험이라는 알겠습니다. 걸 만들어서 저출산 대책으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의원님께 예. 그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에는 그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 원, 그다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원 2년 내에 정규직화 추진한다라고 하셨다가 이번에 최저임금은 권고제로 해서 사실상 폐지하는 식이고 또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공무원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2017년에는 이 모병제에 관해서 모병제를 주장하는 후보에 대해서 젊은 층 표를 얻으려고 하는 술책이다 이러면서 모병제를 반대하시다가 지금은 모병제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신 그 근거는 어떤 겁니까? 2017년도에는 경남지사를 하다가 네. 당이 괴멸되기 직전까지 가고 여기 뭐 바른정당에서 오신 분들이 밖으로 다 뛰쳐나와가지고 보수진이 분열이 됐어요. 불가피하게 당을 살렸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대선에 출마를 했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그래 올라가면 이래 경제적 충격이 큰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고 내 반성하고 네. 취소를 했고 모병제도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자전으로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이라크 전쟁 때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시간이 5분이 됐는데요. 홍준표 후보 답을 계속 이어가고 싶으시면 혹시 30초 찬스 아직 안 쓰셨는데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떠실지. 제가 질문할 때 쓰겠습니다. 그때 쓰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일단 5분을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자, 홍준표 후보에게 가만히 있어. 5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찬스 안 썼는데. 네, 뭐 적절한 때 활용하시면 뭐 되겠습니다. 알아서 쓰겠습니다. 자, 이제 저 주도권 네네. 토론 예. 홍준표, 안상수 두 분의 후보만 남았는데 아직 네 분이 쓰지 않으셨는데요. 예. 이제 마무리 발언 들어가게 되면 쓰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적절한 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윤석열 후보님한테 묻겠습니다. 종전선언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그 종전선언은 그냥 정치적인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지금 그 유엔사 해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또는 일본에 전개되어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기 좋습니다. 때문에 비핵화가 안 된 상태에서의 김영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누가요? 김정은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경고를 했어요. 어디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김여정이가 네네. 북한에 네네.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래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경고를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네. 이번에? 그걸 모르면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이 이란이나 북한 같은 불량 국가, 로우 스테이트라고 하죠. 네. 이런 불량 국가를 상대할 때는 제일 처음에 외교로 합니다. 네. 문제를 풀어보고 두 번째 안 되면 참수작전으로 들어갑니다. 네. 세 번째는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들어갑니다. 국지전 타격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 며칠 전에 미군 특수전사령부 평택기지에서 티크나이프 훈련 공개를 한 일이 있어요. 이게 참수작전입니다. 그거 하고 난 뒤에 북한 영변 바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 말씀하시죠? 공개가 됐어요. 예. 하고 난 뒤에 바로 북쪽에서 종전선언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저는 뭐 문재인 정권하고 북한하고는 원래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 서로 좀 교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은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열려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이 종전선언이 의미하는 것이 북한의 그 침략이 있을 때 즉각적인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직접 관련은 저는 없다고 됐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란의 술레이마니 장군이 네. 드론으로 참수작전 하는 거 봤죠? 그렇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국이 외교로 못 풀면 그 다음에 참수작전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들어갑니다. 북한에 한 100여 개 있어요. 네. 이게 2017년도 CIA 갔을 때 제가 미국 가서 CIA한테 받은 보고입니다. 랭글리 가서.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94년도 클린턴이 북폭을 하려고 했을 때 영변 YS가 막았어요. 그런데 YS가 그때 안 막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북핵이 발전됐겠어요? 북핵을 만들지 못했겠죠. 그만큼 대통령의 자리라는 것은 순간적인 결심, 판단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대통령 되시려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순간을 준비하려면 예.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네. 오늘 민주당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구냐?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평은 안 하겠습니다. 그거 갖고 많이 홍보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거는 뭐 우리 홍 후보께서 알아서 쓰십시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만만하면 뭐 저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예. 네. 자, 찬스 좀 쓰겠습니다. 자, 현재 40초가 남은 가운데 30초를 추가하시는 거니까 1분 10초 시간이 아, 있으신데요. 요 다 하고 쓰겠습니다. 네. 자, 유승민 후보 아까 좀 코로나 이후의 중상층 보건 대책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갖고 말씀해 주시죠. 예, 전문가시니까. 그 중산층 서민들 중에도 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못하고 있는 거는 뭐 80%니 88%니 전 국민이니 이렇게 돈을 안 받아도 될 사람들한테까지 재난지원금을 드리고 거기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경기도 1,300만 명 중에 25만 원씩 못 받은 253만 명한테 자기 돈 또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정책을 진짜 중단하고 거기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진짜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도와드려야 되고 그러고는 제가 아까 이제 공정소득이라는 거 최재형 후보님 물으실 때 저는 사각지대에 없는 그런 현금성 복지는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빈곤선 이하로 떨어진 그런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너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 대책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자, 3월이 되면 후보님, 자, 여태 시간이 대출 됐기 나간 때문에 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아니요. 3주 쓰겠습니다. 아니요. 저 5분간 주도권 토론을 하셨고 30초를 사용하셔서 저희가 30초를 더 드렸는데 대부분 이제 유승민 후보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그걸 잘 기억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제가 진행자로서 쓴 겁니까?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직권으로 15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시간은 짧지만 압축적으로 좀 마무리를 해주시죠. 예, 예. 자, 15초 쓰시겠습니까? 예, 예. 네. 내년 3월이면 이게 전부 그 대출 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예. 이 3월 이후에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31조 4호 보면 국민연금을 사용해서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의 이자는 정부가 부담하는 그런 제도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미 저 시간 관리상 예. 저 5분에 아니, 30초를 쓰셨고 발언이 좀 간단하게 오갔기 답변 때문에 못합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이제 형평성 때문에 15초를 추가로 드렸으니까 아니 저 답변은 아니요, 다른 이미 후보들도 시간이 15초씩 됐기 다 때문에 드리시죠. 형평성 맞으려면.
네, 이제 찬스도 사용을 하셨고 그러니 여기서 좀 말씀을 좀 끊어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뭐 저는 국민연금 쓰는 건 반대입니다. 예. 네. 자, 여러 가지로 이제 양해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안상수 후보가 주도권 토론 5분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최재형 원장님은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올곧게 살아오신 걸로 아주 유명하셔서 뭐 저도 아주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만은 남욱 변호사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남욱이라는 최근에 뭐 제가 재판했다 그래서 네네 좀 그제 알아봤습니다. 예. 남욱이라는 사람은 이제 지금은 현재 한 1,000억 정도를 뭐 배당을 받았겠지만 띄어먹고 지금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가족이랑 같이. 그 이제 소위 7명의 동인 중에 하나인데 이재명 지사가 특혜를 준 사람이죠. 근데 그 전에 LH가 이제 하던 것을 공공 사업으로 하던 것을 민간 사업으로 돌려라라고 로비를 그런데 8억 3천만 원인가를 들여서 받고 로비를 하다가 이게 말하자면 성사가 안 되고 고소가 돼서 변호사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이제 2심에서 우리 최재형 판사님이 그 당시 이제 재판을 무혐의를 했는데 이제 국민들께서는 그때 그런 이런 사기꾼 같은 놈들을 제대로 좀 재판해서 법으로 그냥 다스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을까라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나요? 남욱 변호사 사건은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재판할 때는 2009년도, 2010년도의 일입니다. 예. 화천대유와는 관계는 없고요. 그때 정말 유죄 판결에서 한 10년, 20년 때렸으면 그 사람이 여기 연루가 안 됐을 텐데 죄가 안 되는 걸 유죄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글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걸 제가 1심 그대로 그 판결한 뭐 겁니다. 그럴 것 같긴 한데 이때도 뭐 변호사가 한 20명 붙었다니까 이게 하도 로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올고든 판사님께서도 혹시 약간 온정주의로 간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영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영수. 이거는 내가 유승민 후보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 박영수 누군지 아시죠? 압니다. 예. 그 국정농단 그 특검이죠. 재판 특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이제 화천대유에 관련이 돼 있어요. 예. 고문으로 해서 뭐 이 사람도 뭐 연간 2억 정도씩 받았다는데 그 지금 딸이 또 현재 근무 중이랍니다. 예. 이제 모 씨 아들은 지금 50억이나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박영수가 또 요 최근에 뭐 오징어배 뭐 사기 치는 데 가서 또 거기 같이 무슨 작당이 돼가지고 뭘 선물도 받고 그래서 지금 재판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천하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궁창에서 밥을 주워 먹는 쥐새끼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아까 이제 말씀 서로 한 대로 45년 이 선고 그러니까 구형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는 야 이거 뭐 범죄자가 결국은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구속 수사하고 45년 구형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던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번에 박영수 특검이 화천대유 사건에 이 게이트에 연루된 걸 보니까 이 자리에 우리 뭐 검사님 출신, 판사님 출신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이렇게 더럽게 썩었나? 이거는 정말 청소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안 후보님께서 질문하신 그 박근혜 대통령 45년 구형 그거야 뭐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저기 윤석열 후보님 아닙니까? 그 수사팀장이셨으니까. 잠깐만요. 예. 거기까지 이제 하시고. 예. 거기까지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네. 30초 찬스를 드셨는데 그 말씀을 계속 하시려면 하시고 그 사이에 말씀 듣겠다고 양해를 들어보고 하시면 나가려고. 듣겠습니다. 30초입니다. 저도 뭐 이 자리가 선거를 위한 공방인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라는 초유의 일에 대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일반적으로 판검사를 지칭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묵묵하게
정말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고 또 유승민 후보님도 부친과 형님이 다 법관 출신 변호사 아니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화천대유 사건에 연루된 우리나라 아니 화천대유 사건에 연루된 판검사 출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뭘 그러세요? 됐어요. 하여간 네. 이게 무슨 저 일반적인 판검사를 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요. 어차피 관련되는 화천대유도 사람들, 판검사가 수사하고 재판해야 됩니다. 관련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판검사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점도 뭐 우리 윤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판검사님들도 다 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은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속해 있는 사람들은 가중 처벌이 다 돼야 돼요. 나쁜 놈들이지. 판검사에서 평생 갑질하고 살다가 어디 겨우 저 사기꾼들 하는 데 가서 월급이나 다 처먹고 살고 말이죠. 그러면 하루에 한 달에 100만 원씩도 없어 하는 그 청년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야? 지금 이 자영업자들 전부 다 문 닫고 길바닥에 나서 앉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권력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되느냐 말이죠.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관련돼 있는 사람들. 알겠습니다. 자, 안상수 후보께서 5분을 다 쓰셨습니다만 제가 중간에 한번 환기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러질 못했는데요. 오늘 이제 쭉 진행되는 토론을 보는 가운데 이제 후보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근거